예, 두 번째 시간은 적극적 노동생 정책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도 기원은 50대 스웨덴 렌 마이드너 모델이죠. 마이드너보다는 아마 좀 메이드네르가 스웨덴어로는 아마 메이드네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웨스타가 되겠습니다. 웨스타렌 메이드네르. 뭐 이 두 사람이 이 스웨덴 생산직 노총, 스웨덴은 뭐 노동자 조직 구조가 사실은 생산직 노총과 이 화이트 칼라 노총이 좀 구분이 돼 있죠. 이 생산인 노총의 이름이 엘로가 되겠습니다. 이 엘로의 조사국인가요? 하여간 연구소인가요? 그쪽 노총연구원인가요? 조사국이 아니었다 싶은데 그 조사국에서 일을 하던 경제학자, 노총조사국이 일하는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유명한 인쇄 웨스터렌과 메이드 네르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렌 메이드 네르가 만든 모델이 이제 말하자면 연대임금 정책이고 연대임금 정책의 구성 요소가 바로 LMP가 되겠습니다. 50년대에 사실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개인주의가 이게 뭐 유럽과 미국에 사실은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 뭐 일반적으로 사실 확산이 됩니다만 특히 사실은 스웨덴과 독일의 케인주의는 약간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케인주의적 모델을 정책으로 실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케인주의 가지고 있는 그 인플레 유발적인 특성을 상당히 좀 이게 좀 경계한 그런 어떤 독특한 모델을 어, 만들어서 실천에 옮겼는데 그게 연대임금 정책이죠. 그래서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일정한 그러니까 이렇게 엘로와 사용자 단체가 합의해서 뭐 적정한 어떤 임금 수준. 이데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실은 뭐 어쨌든 스웨덴에서도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지불 능력, 또 수익성이 크니까요. 지불 능력도 크고 뭐 그러니까 어, 노동자에 대해서 더 많은 임금을 줄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젤로라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집중화된 조직 구조와 집중한 정책을 구사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노동자 쪽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보면 상당히 산별노조 중심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는 독일이 되겠죠. 있지만 북구 유럽 쪽의 국가들은 산별노조 중심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고 내셔널 센터 중심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단히 내셔널 중심에 집중화된 조직 구조와 규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로이 그 연구원이었던 그 렌가 메이드네르가 이제 제안한 게 연대임금 정책이고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임금 수준의 한 중간 정도 수준 이 중간 수준에서 이제 임금 수준을 결정한 뭐 직무급이니까 사실은 각각 직무 등급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임금 수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주 컴프레시브한 그러니까 임금 차이를 굉장히 압축한 그런 어떤 임금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등급이 뭐 1에서부터 한 5개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최고의 직무 등급과 A, B, C, D, E가 있다면 이 A, B, C, D, E의 A라고 하는 게 고직무 등급이고 B가 저직무 등급이라면 이게 A와 B의 임금 차이를 굉장히 압축시킨 그런 어떤 임금 정책을 이제 이 노사간 합의호에서 합의호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임금을 줄 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내셔널 센트들 사이에서 합의된 이런 임금 수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좀 주변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쇠퇴하고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나 또는 뭐 중소형세 기업의 기업들은 사실은 뭐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쇠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나 업종의 노동자들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노동자 이동시키는 정책이 바로 ALMP가 되는 것이죠. 이게 50년대 사실은 렌베이드네르 모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ALMP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7년부터 공식적으로 실행이 됐고 이것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독특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이었다가 이제 이게 스웨덴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으로 확산된 게 되게 된 게 이제 OECD의 OS인데 이게 OECD 그러니까 웨스트레인 62년도에 OECD의 맨파워 앤 소셜 어피어스 디렉토리트로 이제 아마 국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부서의 국장으로 이제 레인이 이게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인이 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이제 스웨덴을 모델로 해서 이미 이제 스웨덴 47년도에 3.1 정부가 지역의 모든 PS 고용수비스죠. 고용수비스를 국유화했고 노동 3자 대표로 구성된 레이버 마켓 보드를 구성을 했고 또 57년 이후부터 이제 이적노동 정책을 실행을 옮기게 되니까 이 스웨덴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사실 레인이 60년대 국장이 되 OECD 국장이 되면서 유럽을 포함한 OECD의 LMP를 확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64년도 OECD 가이드가 Active Manpower Policy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에 그때까지만 해도 Active Labor Market Policy가 아니고 Active Manpower Policy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74년, 79년도 시기 같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개인주의적 정책이 이제 잘 이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특성을 갖고 있게 되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리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게 뭐 70년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통화주의적인 처방들이 이제 말하자면 개인주의를 대체하는 거시경제 정책의 모델로서 이제 뭐 제안이 되는데 뭐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통화주의적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을 받을 꺼려 했던 정치 당국자들이 그 대신 LMP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경기 순환에 반하는 대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한 공적 지원, 고용 보조금, 이차적 노동시의 노동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정책들을 이때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80대 이후에 비로소 이제 개인주의적인 정책이 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개인주의의 미련을 갖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그 환상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주의를 폐기하게 되고 뭐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삼인주의 체제와 유럽 대륙복지체제, 자유복지체제들이 각각의 독특한 그런 정책 대응을 하게 된 시기가 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0대 중반 이후에는 너희도 이제 OECD에서 뭐 액티브 소사이어티 또는 OECD 잡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액티브 소사이라는 이제 정책 전환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때 80대 중반 이후에 이전까지 보기가 어려웠던 정도로 뭐 실업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 어떤 나라는 10% 넘게 이때 이제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또 이것도 이제 쉽게 이제 해결하기 힘들 정도의 이제 구조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업자나 여성이나 한부모 또는 장애자 또 비경활 인구 등을 노동시장에 재통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고 또 비정규 고용의 유연성을 또 본격적으로 완화하게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훈련을 통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장 통합을 시도하는 뭐 이런 어떤 정책도 이 시기에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패시브한 정책에서 액티브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것도 비로소 이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 베이직 에듀케이션. 이때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뭐 우리가 쓰기 읽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직업훈련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또 평생 학습을 통한 노동의 적응력을 또 강조하게 되는 시점도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PS 기능을 관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는 것도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 알선 및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구직, 급여의 조건성 강조, 표준화되고 선별적인 훈련과 고용 보조금 뭐 이런 것 되겠습니다. 하지만 OECD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반에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지는 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리고 뭐 액티브 맨파워 팔러시의 용어는 이때 사실 액티브 레이버 마켓 팔러시로 이제 수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해서 94년도에 OECD 잡스타디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역시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입각한 신자유적 처방을 주요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장애물을 이제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 및 정부 규제에 의해 생겨난 형식의 제거를 의미하는 게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전망은 약간 좁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ALP가 이제 강조되기보다는 역시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의해서 신적 처방을 중심으로 놓으니까 ALP는 약간 뭐 좀 덜 강조되게 되는. 그리고 공급 사이드 조치대 표준화된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제 강조되게 되는. 이때 공급 사이드라고 하는 노동 공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뭐 양적 질적 개선 이게 공급 사이드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직업 훈련, LMP가 대표적이죠. 근데 수요 사이드 정책들,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좀 직접하지 못한 도구로 간주되게 됩니다. 뭐 이런 수요 사이드 정책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취약계층에 한정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비정규 고용이 또 어쨌든 뭐 실업 문제나 사회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한 도구로 간주된 것도 OECD 잡스타트 강조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대 중반 이후는 좀 성찰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90대 중반에서 90대 후반까지가 되겠는데요. 이때 액티베이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상과 완전고용 목표의 어떤 조화가 강조가 되고 복지급의 수급자의 수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가 되고 인플레이를 유발하지 않는 경제 성장이 또 강조되게 되고 또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또 숙련 결핍 문제, 숙련 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뭐 제한이 되고 또
노동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게 또 노동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완전 고용이 유럽 사회 15대 실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유급 고용이 빈곤 탈출 최적 방법으로서 또 강조되는 것도 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약간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알슨과 매칭 서비스, 고용 서비스죠. 이제 효율적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이 되고, 또 PS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례가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정들을 이제 유형화하고 분류하고 그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또 구직자 뭐 구직자 어벨레벨 포크 테스트라고 해서 구직자의 어떤 구직을 위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직자들이 뭐 심리적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떤 뭐 어떤 업종에 뭐 어떤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고용 의지가 있느냐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판별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어벨비트 포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NP를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성, 컨디셔널리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뭐 지금 다 일반화되어 있는 많은 국가에서 뭐 이런 조건성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또 일종의 뭐 그러니까 개인의 구직자와 또 PS 사무소 간의 이제 개별적인 계약이 되겠습니다. 개인 액션 플랜을 개인이 가지고 개별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 뭐 이런 것들을 적합한 텔메이드된 그런 어떤 스피드를 제공하되 그런 어떤 액션 플랜을 마련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노후시장에 재통하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개인 액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선진적으로 역시 이제 제공한 나라가 이제 덴마크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훈련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조치들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섞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면 브로드한 훈련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의 필요에 민감한 표적화된 훈련 코스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 이런 이야기고 또 표적화된 고용 보조금 이건 수요 사이드의 조치들이죠. 노동 수요를 촉진시키는 조치들이니까요. 표적 고용 보조금은 기업에 제공되는 그런 어떤 보조금인데 이런 수다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이제 상 부정적인 지금 고용 창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이제 정부 재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하는 정책인데 이거 뭐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농식을 왜곡하는 효과를 난 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급여와 조세는 그 사회적 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고 저임금 일자를 수령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계정 그러니까 사회보장 급여들을 근로조건 급여를 이게 막 액티베이션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것들도 무조건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조건성을 붙여서 그렇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또 제도의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OECD를 통해서 PS 현대화가 강조되는 것도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오피스의 필요성 강조된 것도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기관과 또 이런 액티베이션 이렇게 LMP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제 이게
이게 한 곳에 두는 게 바로 PS 현대화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직 초기에 일자리 알선 및 실직 초기에 일자리 알선하고 또 표준화되고 개별화된 그런 어떤 공급 사이드 LMP가 장기 실직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습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좀 역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이제 요구 되게 되고, 그래서 구직자들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 장기 실직가 될 수가 없는 구직자, 약간의 위험 있는 구직자, 아직 일자리 준비가 안 된 구직자 등으로 프로파일링해서 그에 적합하게 이제 SB를 제공하는 게 바로 프로파일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성과 관리 또는 MBO라고 해서 목표 관리가 이제 권장이 되는. 그러니까 PS를 운영을 하되 이제 목표 관리를 돌입을 해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어떤 PS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어떤 관리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권장이 되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역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일정하게 외주를 준다든가 규칙과 규제도 비교적 이제 자유를 지킨달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2000년도 프라하의 말하는 PS 컨퍼런스가 되겠는데요. 이때 신속하고 쉽게 이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것인지, 또 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PS 성과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민간 공급자로 집중적인 구직 서비스와 훈련을 이제 구매하는 이게 바로 슈도 마켓이죠. 슈도 마켓이라고 해서 유사 이제 시장이라고 해서 이건 이 이제 의료 공급에서도 이제 뭐 이런 유사 시장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 PS도 마찬가지가 고용 서비스에서도 이런 유사 노동 시장이 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리스폰 전략 이후에 또 생긴 변화를 보면 블랙 시큐리티 컨셉이 등장하게 되는 게 비로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블랙 시큐리티 2000년 초반에 뭐 엘리트 그룹에서 최초로 이제 논의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05년도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OC 차원의 OJ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델은 뭐 대마의 황금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2006년 이후에 LP의 초점은 구직 실업과 장기 실업이 아니고 비경활 인구라고 하는 거. 비경활 인구. 지금도 사실은 비경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에 이게 재통화시킬 것인지 하는 게 노동시장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이제 정리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시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인지적인 발전을 정리한 것이고 이게 노동시장 정책이 되겠습니다. 60년대 같으면 뭐 지속적인 경제 성장, 완전 고용, 이거 여전히 복지국의 황금기 시기였고 이때는 역시 이제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케인주의였고 주요 목표는 완전 고용이었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반경기 순환적인 개시경제의 수요 관리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 시기에 적극 노동시장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이게 스웨덴에서 주저로 출현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때는 적극 이게 액티브 맨파워 팔라스 이때 적극 노동시장 정책의 이름은 아직까지 적극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아직까지는 이제 달지 않았고 그때 액티브 맨파워 팔라스였는데 뭐 이것은 상당히 좀 보충적인 그런 공급 사이드의 도구로서 이걸 지원하는 그런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실업의 어떤 바틀렉 그리고 개인의 이동성 이런 것들을 좀 보충적으로 좀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에서는 역시 이제 오일
오일 위기가 글로벌 차원의 이제 경제적인 침체를 이렇게 촉진시키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이제 개인주의가 70년대에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고요. 역시 80년대 통화주의가 출현을 하게 되죠. 주요 목표는 이제 70년대는 완전 고용이었지만 80년 이후에는 물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방법들은 수요 관리가 이제 구조개혁, 수요 관리가 이제 후퇴하게 되고 이제 구조개혁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이제 레짐별, 일종의 복체제별, 복지체제별 다양성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적극적 맨파워 팔레시가 80년대 드디어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도구들로서 역시 이제 80년대 이후에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도구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역시 대량 실업을 좀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뭐 팽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금 보조금이나 고용 보조금처럼 이게 이제 수요 사이드나 공급 사이드의 정책, 이 공급 사이드가 아니고 이제 수요 사이드의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수요 사이드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또 좀 팽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훈련, 실업자를 위한 더 많은 훈련이 강조되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역시 이제 수요를 촉진시키는 조치들 이게 말하자면 주로 유럽 대륙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노동 수를 줄이는 조치들, 조기퇴직이나 또는 장애연금 제도 같은 걸 활용해서 노동 시장의 수요를 줄인 조치들이 또 이 시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 90년도, 2000년도에 보면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순수한 형태의 마니투리즘은 좀 수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90년 하더라도 순환 형태 마니처를 도입하는 것은 특히 뭐 삼인지 국가, 특히 이제 뭐 이게 중도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나라나 또 전형적인 삼인지 국가에서는 좀 역시 좀 꺼려했고 그 대신 유로피안 소셜 모델을 여전히 뭐 좀 강조되게 됐다 이 이야기고요. 주요 목표는 역시 고용률을 높이는 것, 또 사회적 길속을 또 강화하는 것, 그 방법으로서 이제 역시 이제 액티베이션, PS, PS를 강조하는 것, 또 포용적인 노동시장 전략 뭐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노동시장 정책을 보면 90년대 후반 이후에 장기 실업자 조기 개입을 통한 장기 실업을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 또 개별 구직자별로 또 개별화된 케이스 사례 관리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조건성을 부과하는 것, 더 많은 조건성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역시 고객 지향성을 갖출 것, 그리고 또 복지급여 사내 복지와 노동 사이의 연결 관계가 또 강조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세나 가족이나 가족세 정책, 가족 정책, 교육 정책, 복지 정책 그걸 포함해서 액티베이션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실업자나 또는 비경할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액티베이션을 또 강조하게 되는 것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액티베이션 패러다임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삼각형인데요. 요게 이제 노동시장 정책의 액티베이터와 고용 보호 그리고 BS 비스 모델 요게 또 액티베이션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보면 요게 이제 조기 개입 또 개인 단위로 이제 맞춤식 사례 관리
급여 조건성. 예, 그다음에 요것은 PX 활동을 좀 확대한 것. 그다음에 뭐 노동 근로 고용 우선이 되겠습니다. 예, 고용 워크퍼스는 고용 우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보육 제공, 그다음 액티브 에이징, 예, 액티브 에이징도 말하자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그 노인 정책에서도 액티베이션을 강조하는 게 액티브 에이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근로조건 급여죠. 메이킹 워크페이라는 근로조건 급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 PS 비스 모델로서는 뭐 이런 것들 MBO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독립적인 리뷰가 되게 독립 리뷰라고 하는 리뷰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적용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독립적인 그런 어떤 연구기관에서 평가 연구를 한다. 어쨌든 적용 노동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니까 그 효과적 효율성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게 바로 인디펜던트 리뷰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 역시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예, 고용 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구와 복지 수를 제공하는 기구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자플러스 센터 같은 것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고용부의 플러스 센터인데 아직까지 이 이제 뭐 한 자리에만 그냥 그러니까 아직 과학적으로는 융합이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여기 이제 코자 막스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용 스페이스에서도 유사 시장들이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건 고객 지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선 89년도 2008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9년, 92년도에 OECD에서 액티브 소사이어티를 옹호했다는 것이고, 또 뭐 90년대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발간을 했다는 이야기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키 메시지는 보면 역시 물가 안정을 강조를 하되 고용률을 높이는 게 또 정책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두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제 실업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뭐 이웃차 안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94년도에 나온 오잡 스타디가 되겠고, 어, 예, 뭐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역시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역시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이런 잡스타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과 케인주의에서 완전 고용을 강조하지만 동아주의에서 나이로라고 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서 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실업률은 그건 뭐 자연적인, 그러니까 그건 아주 뭐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실업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이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들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일단 오늘 EU 차원의 어떤 정책적 대응이 되겠고요. 쭉 한번 보시면 앞에서 나온 그런 것과 뭐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예, 뭐 두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